네, 반갑습니다. 주영서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강소기업 포럼 이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이 주어진 시간에 우리나라의 저는 제목을 이거 요청을 받은 건데 대중소기업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이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대중소기업 불균형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나오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는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 시장 논리를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납품 단가 후려치기 금지 이런 것 같은 거 해봐야 힘이 센 이 기업 입장에서는 후려치기 안 하고 얼마든지 뒤로 이걸 메이크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쟁력 확보가 결국 핵심이다. 경쟁력 확보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이고요. 또 앞에서 우리 오동현 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경쟁력이라는 게 항상 저도 중소기업 청장을 하면서 굉장히 벌써 한 5년 이제 5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하면서 항상 느꼈던 점이 뭐냐면 뭐랄까요? 정책의 핵심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결 국면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결 국면이 한쪽이 힘이 셀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결 국면이 아니고 상호 보완 관계를 만들 거냐 하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핵심에 또 근처 가려면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대결 국면을 피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오 원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기에 글로벌 시장이라고 하는 이 글로벌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탈세계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탈세계화가 마치 자국 시장으로 유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국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같이 기본적으로 부존 자원도 없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자꾸 만들어서 해외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 나라 입장, 해외 의존도가 큰 나라는 바로 유턴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우리 자국 시장만 가지고 한국 시장만 가지고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GDP의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2만 불 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 불대에서 밖에 안 될 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걸 좀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3만 불, 4만 불, 5만 불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화 오히려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 자국으로 유턴하려고 할 때 또는 요즘은 또 자국으로 유턴하고 싶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리쇼링하고 똑같이 나온 얘기가 니어쇼링, 옆으로 가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트러스트 밸류체인을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믿는 나라에 하겠다는 얘기도 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편하는 거잖아요. 그 재편 과정이 반드시 모든 게 다 자국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나의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편하게 되는데 그 재편 과정에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세계화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탈세계화란 말을 한국은 세계화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 이 경쟁력은 글로벌 경쟁력이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세계화를 강화시키게 되면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호 의존 관계, 왜냐하면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업 혼자서 그의 세계화를 이룰 수가 없고, 중소기업도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대결 국면이 아니라 하나의 그 보완 관계로 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오늘 말씀드린 그 전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 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마 20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저는 이게 준비한 게 맨 처음에 무슨 뭐 기조연설 해달라고 해서 한 최소한 40분쯤 하나보다 하고 만들었는데, 하여튼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중소기업 부가 발족하기 직전에 마지막 중소기업 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중소기업 정책을, 우리나라 정책을 만들 때 마지막 중소기업 청장으로서 차기 중소기업부가 발족되는 과정에 하나의 그 국정 과제라든가 큰 기조에 대한 걸 완전히 그때 파라다임을 재편하면서 만들었던 5년 전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5년 전 자료가 왜 들고 나왔냐면, 지금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과거를 한번 소환하는 의미에서 예전에 걸 좀 들고 나와서 말씀을 이거는 뭐 설명보다는 과거에다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패러다임이 단순히 지원에서 육성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 이제 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정책은 하나로 통일해서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원 대상, 여전히 지원 대상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육성을 해야 될, 경쟁력을 키워야 될 대상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지원에다가 이 아주 방점을 많이 둬서 중소기업은 약하니까 지원해야 된다 하는 어떤 기조가 더 강했던 거고요. 이제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 매제는 뭐 354만 개라고, 요즘 600만 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까 9983의 그 전체 숫자로 봐가지고요. 그런데 그 600만을 한꺼번에 이 혁신을 통해서 한꺼번에 넥스트 레벨 단계로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책을 할 때는 우선 선제적으로 뭐 강을 건너가려면 한꺼번에 다 건너기 어렵잖아요. 선발대가 먼저 가고 거기서 또 상대방이 넘어가서 교두보도 만들고 또 다리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큰 움직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아주 혁신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게 되면 한 개의 혁신 기업이 100개의 기업을 먹여 살립니다. 뭐 이런 하나의 구조로 이 앞으로 좀 경쟁력 육성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5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중소기업 정책이 지원에서 육성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소벤처기업을 어떻게 하면 글로벌화할 거냐, 이게 일자리 창출에 순증을 기여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국내만 가지고 하게 되면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전처럼 우리가 경제 성장이 매년 뭐 10% 성장하고 뭐 줄어서 적게 해도 뭐 5%, 6% 성장할 때는 그 전체 이 파이가 커지잖아요, 계속. 그런데 2%, 뭐 1% 뭐 이렇게 성장하면 그냥 생산성 향상으로 커버되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가 그냥 제로섬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한쪽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다른 일자리가 줄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글로벌화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아무리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니콘 기업 22개 만들면 뭐 합니까? 22개가 전부 다 내수기업인데, 대부분 다 한 서너 개 빼놓고 다 내수기업인데, 그 내수기업들 키워봐야 다른 데서 어느 기업이 주는 거죠. 배달민족 늘어봐야, 쿠팡 늘어봐야 거기서 만든 2만 명, 3만 명은 다른 데서 2만 명이 주는 겁니다. 전체는 안 늘어나는 거죠. 진짜 요새 전체 늘어나는 게 뭐가 있나요? 지난 정부에서 그냥 정부가 만든 일자리, 그것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맞는 일자리가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쪽 유니콘 기업이 늘어났다고 얘기해봐야 다른 데서 줄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구조적 특성이 이 경제 구조의 특성을 감안하면 결국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성장 사다리 얘기, 아까 성장 플랫폼 얘기, 여러 가지 생태계에 대한 육성 문제, 산학협력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해야 결국 순증이 생긴다. 그래야 경제 주역이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세 가지로 글로벌 확대, 창업 벤처 활성화, 신성장 동력 창출해서 각 분야별로 수출 창업 벤처, R&D, 신성장 동력, 소상공인 정책들을 펼쳐 나가자. 또 중소벤처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이거 다 옛날 자료입니다. 이런 걸 해보자. 또 이 창업 생태계,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기술 기술 창업을 확대하기 위한 스타트업 스케일업, 창업 생태계 만들자. 또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좋은 말씀인데 우리나라의 혁신 생태계가 별로 약하죠.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기업이 아까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대기업이 전체 33개국 가운데 30등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혁신을 잘해야 되는데 왜 대기업 혁신을 못할까요? 이게 not invented here라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생태계가 작동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창업 벤처 기업과 중견 대기업 이 순상사리와 또 이 창업 생태계가 끊어져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M&A 활성화도 안 되고 우리 창업 벤처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IPO 하겠대요. 그냥 상장하겠답니다. 상장 몇 개나 할까요? 10개 창업 생태계 기업이 생기면 몇 개를 창업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태계 차원에서 이런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파이프라인이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혁신 생태계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얘기는 결국 글로벌 이 지금 상황이 아주 초변화 대전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기업 혁신을 할 거냐 하는 거가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지금 초변화 대전환 시대죠. 엄청나게 변화의 속도나 규모나 범위가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고 또 대전환 아주 완전히 다 많은 게 바뀌고 있는데 이 변화만 보더라도 4차 혁명이라든가 고성장이 저성장으로 바뀌는 포스트 글로벌 금융위기 뉴노멀이라든가 이런 경제 환경이 다 바뀌고 있고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눈부시죠.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또 세대 제너레이션이 아까 젠지라고 하는 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이런 MZ 세대들이 또 지금 주력이 되고 있고 자본주의가 또 포용적 자본주의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경영 철학이 ESG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대두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 또 모든 경제 환경을 다 바꾸고 있고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게 신냉전 시대 같은 걸 만들면서 이 기술 전쟁, 자원 전쟁 지금 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특히 대한민국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전이죠. 이런 문제들이 새로운 변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상황이 3대 대전환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 하는데 첫 번째로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다 바꿉니다. 또 그린 대전환, 이 탄소 중립이 만드는 특히 그린 대전환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모델 혁명을 만들고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인류 문명이 이 사람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역시 비즈니스 모델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공통적인 얘기가 비즈니스 모델이죠. 비즈니스 모델이 혁명적으로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갈 거냐. 이제는 이거를 중소기업 정책의 또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 대전환을 어떻게 중소벤처기업이 따라가게 할 거냐,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전환 시대라는 게 뭐죠? 굉장한 위기지만 굉장한 기회죠. 결국은 이 대전환을 따라가는 기업은 살 것이고
이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죽습니다. 또 따라가는 국가는 살 것이고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는 죽습니다. 이 안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논의된 게 아니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께 한국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함께 협력해서 이 엄청난 이 변화의 강을 대전환의 강을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주어진 화두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지금 이 그 국정과제에서도 그렇고 그 전 정부에서의 제도에서 그렇고 잘 안 보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좀 아쉬운 단어가 아까 들어 이러한 그 정말 대전환 시대에 조금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혁명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다 바꿔야 되는데 또 이게 또 국내에서만 게임이 아니라 글로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보인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우리 현 정부가 잘 헤쳐나가고 또 잘 정책에 반영해서 정말 많은 혁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뭐 시간외상 전환의 각각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말씀드릴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한 4분쯤 남았는데 좀 한 5분 정도 더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결국은 이제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명에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게 혼용되어 쓰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야말로 대전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비즈니스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에 디지털로 다 전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는 또 기반의 기술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맞춤형 생산, 맞춤형 소비 이게 개인 맞춤형이든 대량 맞춤형이든 이게 엄청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메인이 되는 시대 전에는 고객과 기업 간에가 연결되기 어려웠죠. 고객과를 그냥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마케팅의 고객 니즈에 대한 파악도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서베이를 하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고객의 취향,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요즘은 디지털로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0명의 또는 10만 명의 고객을 갖고 있다면 고객과 디지털로 다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개별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데 그 다른 거를 평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고객 취향 저격을 하는데 기관총 난사가 과거 스타일이었다면 이제는 라이플로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달라진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엄청난 변화죠. 경영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대로 경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걸 잘하는 기업이 이기는 거죠. 근데 이걸 중소기업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중소기업이 잘하죠. 굉장히 이게 속도전, 유연성 경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한 니즈 파악이나 이런 연결이나 그래서 연결이 만드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오히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면 자신 없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어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만드는 것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 혁명인데 비즈니스 모델 혁명이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죠. 이거에 기업도 국가도 흥망이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 혁명을 어떻게 할 거냐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있다가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린 대전환 문제는 탄소 중립 문제가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문제에서 결국은 이제 관계되는 건데요. 탄소 중립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나라는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이 발전이나 제조에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어렵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아리백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카본 프리 와운더롯이라고 하는 원전을 안 쓸 수가 없는 원전을 빼놓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성이 불가능한 구조이고요. 또 순환경제, 수소경제 이런 게 전부 다 같은 맥락인데 이 순환경제에서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게 유럽에는 아주 최고의 그 기조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린 대전환의 핵심이 바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지배구조 문제를 고려한 기업이 결국은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기업이 안 되면 투자도 안 하겠다. 이 투자자들도 또 대출도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 어떻게 우리가 ESG 경영을 잘할 거냐 하는 거가 앞으로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류 문명 대전환에 대한 문제는 결국 포스트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4차 산업혁명이 크게 봐서 세 가지 키워드인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거다 하는 문제하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되는데 특히 그중에 핵심인 미국과 중국의 밸류 체인이 분리되는 이 디커플링이 과연 한국한테는 위협이냐 기회냐 하는 문제죠. 아마 하이텍 분야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근데 미들텍, 로텍은 아마도 공존하게 될 것 같고요. 미국하고 중국이.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결국은 그런 변화를 잘 활용해서 중국이 차지하던 이 위치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얘기하는 거고 또 만약에 이 미국하고 중국에서 둘 다 양쪽에서 선택을 못 받게 되면 엄청난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문제에 대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탈세계화, 이건 탈중국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탈중국화를 잘 활용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확대하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명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제조 시스템을 포함해서 기업 시스템을 어떻게 막 혁신할 거냐. 이게 두 개가 다 전부 다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결국 기술을 확대해야 되는 거, 투자를 확대해야 되고 또 정부는 그걸 지원해야 되고요. 사람이 또 다 달라지고 이 시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인적 투자를 확대해야 되고 또 시장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이제 오늘 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 아마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 하는 얘기 들으시고 그 중에 핵심이 이제 결국 비즈니스 모델 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혁명하고 ESG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 혁명하는 거하고 협력 기반 혁명의 3가지가 중요한데 이거는 뭐 디테일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아까 뭐 말씀하셨던 대로 플랫폼 문제라든가 또 특히 제조업의 서비스의 융합 문제라든가 굉장히 핵심적인 세계적인 변화가 이쪽 방향에서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요. ESG가 또 지금 모든 이 기조를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ESG에서도 핵심은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윤리경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착한 기업 만들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 열풍의 핵심에는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바로 MZ세대가 바로 친환경에 대해서 또 사회 공정성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민감합니다. 다시 하면 이런 ESG를 잘하는 기업을 제품을 산다는 거죠. 또 자본주의의 변화, 이 포용적 자본주의가 또 역시 이러한 이 생태계나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이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로 바뀌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탄소중립 정책은 환경에 대한 문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 결국 고객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고객의 마음을 잡는 거니까 굉장히 착한 기업이 아니라 현명한 기업을 원하는 거죠. 이걸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바로
비즈니스 모델에 그 녹여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 협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혼자서는 이제는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협력을 포함한, 이제 아까 오늘의 주제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결 국면이 되어서는 둘 다 죽습니다. 이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생태계 게임을 할 거냐 하는 거에 결국 달려 있다 하는 말로 들었었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요약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육성 문제, 아까도 이 지원이 아니라 육성 문제, 그다음에 또 글로벌 경영 확보를 위한 국가적 종합 플랜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비즈니스 모델 혁명,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핵심이다.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ESG, 협력, 이 세 가지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 또 여기에는 핵심이 기술 혁신인데, 기술 혁신의 아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저 잠깐 또 패널 디스커션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R&D가 과연 우리나라 투자가 많이 하고 있는 거냐, 이거 오해하시면 좀 곤란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 자리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지금보다 훨씬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술은 축적이고요. 10년 R&D 투자했다 그래갖고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은 축적 없는 결론은 없어서 한국은 앞으로도 더욱더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잘할 수 있는 강점이 속도와 유연성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 중소기업의 혁신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업 문화를 특히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기업의 인재를 소중히 생각하고 육성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고요. 어떤 중소벤처기업이 강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고, 또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이 중소벤처기업이 돼야 되고,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9963이 됐건 9999가 됐건 핵심은 바로 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